2023년 11월 80억 달러짜리 중국 배 한 척이 호주 항구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국제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28년 경력 최고 엔지니어를 파견했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 한국 로비가 원인이라고 써라. 그는 증거를 찾아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혼자 용접봉을 잡고 있는 노인 앞에서 그만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웨이쿠입니다. 1968년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상하이 항구의 하역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책이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항구에서 가져오는 이야기는 늘 넘쳤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교 조선공학과에 입학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저를 두고 데이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죠. 감이나 경험보다는 수치와 논문을 믿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곧바로 중국 국영 조선그룹에 입사했습니다. 199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8년입니다. 저는 그 28년 동안 중국 조선업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냥 지켜본 게 아닙니다. 그 성장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습니다. 설계 검토에서 시작해 품질 기준 수립, 공정 승인, 최종 출항 적합 판정까지 제 서명이 들어간 선박이 수백 척입니다. 수백 척의 배가 저의 판단 위에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성장은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뒤를 한참 쫓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세계 수주량 1위에 올라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카타르가 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LNG선 발주를 중국에 맡긴 것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항구에서 남의 배를 내리던 그 손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요.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과거에는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이 조선업에서 일궈낸 것들은 분명 대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에 올라선 역사는 우리 중국도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주량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점점 중국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기술 기준 운운하는 것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옆자리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술 타령이냐고. 가격과 납기가 전부인 시대에 그때 제 동료 류 샤오펑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웨이쿠, 수주량이 기술력은 아니잖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류 샤오펑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조심스럽고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다시 확인하는 스타일이었죠. 좋은 엔지니어였지만 제 눈에는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메이린이 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 샤오롱은 그때 15이었고 학교에서 공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샤오롱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배가 제일 자랑스러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도장 찍은 배는 다 자랑스럽다고. 그때 메이린이 밥을 떠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회색 하늘,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건설 크레인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서 국가 조선업 보고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 라우왕이 정확히 언없이 30분의 차를 대기시켰고 저는 차 안에서도 서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해 우리 그룹의 실적은 눈부셨습니다. 후둥중화조선이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큐맥스급 초대형 LNG 운반선 24척을 수주했다는 공식 발표가 났을 때 그룹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총 계약 금액 80억 달러, 척당 가격만 3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급 선박을 중국이 싹쓸이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천 부장이 샴페인을 따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끝났어. 우리가 완전히 따라잡았어.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그룹이 건조한 LNG 운반선 중 하나인 CESI 칭다오호가 첫 상업 운항에 나섰습니다. 2017년에 인도된 배였지만 본격적인 장거리 운항 기록을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의 최종 품질 승인 서류에 제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항 전 마지막 검토회의에서 류 샤오펑이 전력계통 통합 테스트 항목 하나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일정상 이유로 그냥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류 샤오펑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에 서명하면서 고개를 한번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동작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대 조선 학술 대회에서 저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LNG선 기술을 완성했다는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청중 사이에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도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들의 패배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2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메이린이 차려놓은 저녁상이 기다렸습니다. 샤오롱은 그때 공학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LNG선은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려워? 저는 젓가락을 들며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기술보다 의지가 중요한 거야. 메이린이 그 말을 듣고 밥을 먹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메이링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이상 신호는 작게 시작됐습니다. 2023년 9월 CESI 칭다오호의 운한일지에 전력계통 경고, 알람이 3차례 기록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런 알람은 어느 배에서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류 샤오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알람 셀 건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했잖아. 유 샤오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전력계통 전문가가 아니야. 내가 직접 데이터를 보니까 패턴이 좀 이상해. 특정 부하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 샤오펑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일정 맞춰서 운항해야 해. 지금 멈추면 카타르 계약에도 영향 줄 수 있어. 문제 생기면 그때 대응하면 되잖아. 유 샤오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월에는 알람이 5차례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살했습니다. 국제해운 전문 매체에서 중국산 LNG선 이상 징후 관련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천 부장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쪽에서 흘리는 거야. 우리 배 흠집 내려고 무시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알람 데이터를 다시 꺼내보곤 했습니다. 유 샤오펑이 말한 패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서류를 덮었습니다. 내일 생각하자고. 오늘은 피곤하다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메이링이 요즘 왜 잠을 못 자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샤오롱이 아빠 얼굴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도 뭔가 불안한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배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1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베이징 시각으로 새벽 3시였고 저는 침대에서 자다가 전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발신자는 그룹 상황실이었습니다. CESI 칭다오호 호주 퀸즐랜드주 글래드스톤 커티스 아일랜드 LNG 터미널 화물 적대 중 전력계통 이상으로 선박 전체 가동 불륜. 저는 전화를 받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동 불능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황실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주 추진 전동기와 연결된 발전계통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선박이 터미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주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였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은 접안 능력이 한 척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CESI 칭다오호가 그 자리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호주 오리진 에너지가 이 사고로 LNG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선박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LNG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유 샤오펑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보니 전력계통 이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월부터 3차례, 10월에 5차례 기록됐던 그 알람들이 전부 이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살했습니다. 유샤오펑이 직접 경고했을 때도 묵살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베이징 국가조선그룹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천 부장이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 박사, 이 배의 최종 풍질 승인이 누구 사인이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천 부장이 계속했습니다. 자네가 책임지고 해결해. 그리고 밖에 새어나가면 안 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류샤오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도망쳤습니다. 진실에서 도망쳤습니다. 긴급회의 다음날, 저는 사고, 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결함으로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 적재 중 발생한 이례적 진동이 전력계통에 예상치 못한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배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썼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중간에 멈췄습니다. 류샤오펑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초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웨이쿠, 근본 원인은 전력계통 통합 설계 검증 부족입니다. 그걸 덮으면 똑같은 사고가 또 납니다. 선원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밖으로 나가면 카타르 80억 달러 계약이 흔들려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고 알아? 유 샤오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반박하지 못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호주 해사안전청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 부장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건 한국 조선업체가 배후에서 로비를 통해 호주 당국을 움직인 거야. 우리 배 죽이려고 그렇게 보고서 써. 저는 그 방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국 LNG선 기술 자료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디오 분석을 통해 한국이 오히려 기술 기준을 충족 못한다는 근거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책상에 펼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LNG 운반선 화물창 관련 자체 품질 기준 수치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기준과 나란히 놓고 보니 한국의 자체 기준이 국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비교 근거를 찾으러 펼쳤던 자료가 오히려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면으로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수치가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메이링에게 전화했습니다. 좀 복잡해졌어. 메이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호주 해사안전청은 CESI 칭다오호의 호주 항만 입항을 2024년 6월 20일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사한 사고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긴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호주 당국이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통을 막은 사람이 천 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운 전문지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LNG선의 기술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에도 후둥중화가 건조한 CESI, 글래드스톤호가 비슷한 구동계 문제로 견인됐다는 전례까지 다시 소환됐습니다. 안발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천 부장은 연일 저를 불렀습니다. 반박 자료를 내놔. 한국 로비 증거를 찾아와. 기술 비교 보고서를 써. 저는 그 지시들을 받으면서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돌아와 자료를 펼치면 그 수치들이 저를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유 샤오펑이 내부 구벌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먼저였습니다. 어떻게 같은 팀에서,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감정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옳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려는 것을 제가 막을 권리가 있는가?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사고를 한국 조선업체의 조직적 로비와 경쟁자 흠집내기로 프레이밍하기 시작했습니다. 천 부장이 그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논리에 올라타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제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가서 약점을 찾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천 부장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뭔가를 보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서 감지하기 시작한 그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벽에 혼자 앉아 거제도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사진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28년 경력을 총동원해서 CESI 칭다오호의 전력계통 이상이 구조적 설계 결함이 아니라 운항 환경의 이례적 변수 때문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국 기술진을 모아 팀을 꾸렸습니다. 일주일 밤낮으로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유 샤오펑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화물 적재 중 발생한 비정상적 온도 조건이 발전기, 냉각계통에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유발했다는 기술적 논거를 담았습니다. 이 조건은 설계 기준 범위 밖의 환경이었으며 어떤 조선소도 이 상황을 완벽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제회사기구 기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 통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출된 데이터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동해조선소 건조선박에서 반복 발생한 유사 사례와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누락됨. 28년 경력 최초의 공식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통보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각 사유 중 반복 발생 유사 사례라는 문구가 눈에 걸렸습니다. 2018년 CESI 글래드스톤호. 저는 그 사고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데이터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패턴이 같았습니다. 유 샤오펑이 그토록 말하던 그 패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난이 사방에서 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왜 기각됐냐는 압박이, 외부에서는 중국 조선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로비 때문일까? 정말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에 28년치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장 중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 호텔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항상 주요 승인 서류 사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어 하나씩 넘겼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수백 개의 서류들, 그 사이에서 류샤오퐁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2021년 날짜가 찍힌 내부 검토 메모였습니다. 전력계통 통합 부하 테스트, 추가 시행 필요. 현재 기준으로는 복합 운항 환경에서의 안전 마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검토 요청, 류 샤오펑. 그 메모 위에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정상 불가, 현행 기준 충족으로 승인. 저는 그 메모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2022년, 2023년 류샤오펑의 경고 메모들이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매번 제 도장이, 제 승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샤오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중국 배가 고장났다고. 기사에 나왔다고. 나는 아빠가 그 배 만들었다고 했는데 애들이 막 뭐라고 해. 샤오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깐만 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장웨이 쿠가 아닌 28년간 옳은 것을 외면해온 어떤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샤오룽이 아직 전화기 저편에 있었습니다. 저편에 아빠? 아빠 거기 있어?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기 있어. 미안해, 샤오룽. 샤오룽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류 샤오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샤오펑. 네가 옳았어. 12글자였습니다. 28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써본 문장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알고 있었어. 기다렸어. 류 샤오펑은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몇 달에 걸쳐 독자적으로 분석한 CESI, 칭다오호 전력계통 결함 원인 분석 자료였습니다.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내부 자료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제도에 직접 가보십시오. 제가 섭외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거 알지? 류샤오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류샤오펑은 자신의 개인 인맥을 통해 HD 현대중공업의 LNG 화물창 및 전력계통 담당 수석 엔지니어 박성준 이사를 연결해줬습니다. 박성준은 류샤오펑의 연락을 받고 짧게 답했다고 했습니다. 오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두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에서 이상하게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제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천 부장에게는 한국 현장 실사를 통해 반박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했고 거짓이기도 했습니다. 반박 자료를 찾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것인지 저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류샤오펑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되냐? 류샤오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박사님은 가서 제대로 보고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 역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외국 은행가를 설득했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에서 배와 조선소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고해성사였습니다. 박성준 이사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40대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단단했습니다. 통역사 없이 영어로 대화가 됐습니다.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하는 2시간 동안 박성준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습니까? 박성준이 운전하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배를 많이 만들수록 바다가 안전해지니까요. 그게 어느 나라 배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해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 동시에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 우리 청도 조선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규모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넓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공간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밀도 같은 것이 달랐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건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구역도 포함해서요. 저는 2번 되물었습니다. 비공개 구역대요?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엔지니어로서 보셔야 할 것들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천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점 찾았냐? 언제 보고서 나오냐?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박성준이 그 전화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저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술 비교 검증 리스트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전력계통 설계 기준, 부하 테스트 기준, 화물창 단열재 시공 기준, 용접 품질 기준, 극저온 배관 기밀도 기준, 우리 배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핵심 항목들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 창밖으로 거제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러 왔는데 어쩌면 제 약점을 찾게 될 것 같다고. 다음날 아침부터 박성준과 함께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1번 항목, 전력계통 설계 기준. 한국의 자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 기준의 1.4배였습니다. 2번 항목, 복합 부하 환경 테스트 횟수. 한국은 인도전 최소 12회 실시. 우리는 6회였습니다. 3번 항목, 발전기 냉각계통 이중화 설계. 한국은 전 용량 기준 3중화가 기본이었습니다. 체크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7번 항목에서 박성준이 저를 스마트 선박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모니터 벽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역에 떠 있는 한국 LNG 선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빨간 표시가 떴습니다. 위치는 북극해 항로, 기온 영하 43도, 선박명 코리아 스타호. 알람 내용은 화물창 온도 제어 보조 시스템 센서 이상, 자동 복구 실패였습니다. 저는 박성준을 봤습니다. 박성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옆에서 보시겠습니까? 관제센터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경분. 위성 원격 접속 시작. 수천 킬로미터 밖 북극해의 선박 시스템에 연결됐습니다. 2분. 센서 이상 원인 파악 완료. 단열재 접합부의 미세 수분 침투로 인한 센서 오류였습니다. 4분. 백업 센서 라인, 원격 전환 시도, 선박 자체 보안 프로토콜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6분. 수석 엔지니어가 수동 우회 루트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7분 30초. 백업 라인 전환 성공. 온도 안정화 시작. 8분. 모든 수치 정상.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관제센터 전체가 짧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8분 내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박성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뭘 한 겁니까? 박성준이 답했습니다. 일상적인 원격 대응입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있습니다. 일상적이라는 말이 그날 제게 가장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CESE 칭다오 사고 때 우리가 현장 기술팀을 꾸려 글래드스톤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11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터미널 전체가 멈췄습니다. 한국은 그 일을 8분에 끝냈습니다. 거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준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준비의 차이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11번째 항목을 체크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의 차이가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14개 항목을 완료했습니다. 14개 전부에서 한국의 기준이 중국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항목은 화물창 멤브레인 용접 기밀도 테스트였습니다. 그날 밤 중국 국영 언론에서 기사가 터졌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국 조선 기술 엔지니어 한국 조선소에서 기밀 유출 의혹.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습니다. 익명의 내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 부장이었습니다. 30분 뒤 천 부장에게서 공식 문서가 왔습니다. 즉각 귀국 명령. 현지 체류 지속 시
직위 해제 조치 가능. 박성준이 조용히 그 문서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는 따라갔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용접 현장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말없이 용접봉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국 명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덕수였습니다. 박성준이 나지막이 알려줬습니다. 45년 경력, 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용접공, 은퇴 시기를 몇 번 미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분의 작업을 바라봤습니다. 용접봉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아무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라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무언가였습니다. 잠시 후 최덕수 옹이 작업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준이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반장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됩니까? 우리 배는 왜 그렇게 되십니까? 최덕수 옹은 잠시 용접봉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접이 빠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철판이 숨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용접 한 줄 놓고 철판이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귀찮아서 건너뛰면 나중에 영하 163도 속에서 그 자리가 기억합니다. 멜런지는 거짓말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류샤오펑의 분석 자료에서 계속 눈에 걸리던 한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공정, 간 냉각 대기 시간. 우리 내부 지침에는 이 시간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단축 지침에 직접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28년간 제가 서명해온 공정 단축 승인 문서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덕수 옹이 다시 용접봉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마쳤으니 할 일을 한다는 듯이 잘 됩니까? 라고 최덕수 옹이 물었습니다. 박성준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최덕수 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비국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류 샤오펑에게 전화했습니다. 샤오펑, 나 제대로 써보겠어. 같이 해줄 수 있어? 류 샤오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박사님. 영역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잃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저와 류 샤오펑이 원격으로 연결해 매일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박성준이 필요한 기술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CESI 칭다오호의 전력 개통 이상은 구조적 설계 검증 부족과 공정기준 단축 승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우리 그룹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 LNG선 건조 기준을 참조 표준으로 제안한다. 중국 엔지니어가 스스로 자국 조선업의 기준 미달을 공식 인정하고 한국을 참조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례가 없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국제해사기구 기술위원회에 개인 자격으로 제출했습니다. 28년 경력 전부를 건 제출이었습니다. 기다리는 48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국제해사기구 긴급 청문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보고서가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저는 천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 웨이쿠, 당신은 국가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긴 반역자야.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제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배율 500배 현미경으로 촬영한 용접 단면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LNG선의 용접 단면과 CESI 칭다오호의 동일 부위 단면이 나란히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쪽은 균일하고 밀실했습니다. 중국 쪽 멤브레인 용접부에는 미세 기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배율 500배 화면에서 숨길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9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위원장이 천 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천 부장은 앞에 있던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48시간 후 국제해사기구 기술위원회의 공식 평가가 도착했습니다. 역대 가장 용기 있는 자기 검증 보고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 부장의 직위는 청문회 다음 날 즉각 해제됐습니다. 류 샤오펑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순간 류 샤오펑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었습니다. 최덕수 옹이 소식을 듣고 용접봉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는 말을 박성준에게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상보다 좋았습니다.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바른 것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보고서가 국제해운 전문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국 엔지니어의 고백. 한국 기준이 세계 표준이다. 저는 그 표지를 보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준이 저를 HD 현대중공업 현장 조회에 초대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 전체가 모인 아침 조회 자리였습니다. 박성준이 제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어떤 한호보다 무겁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류 샤오펑이 중국 국영 조선그룹 내부 품질 기준 전면 개편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이 중국 발주처들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한국 기준을 참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 한국을 과거의 경쟁자로 폄하하던 바로 그
발주처들이었습니다. 최덕수 옹이 한중 조선 기술 교류 행사 명예 강연자로 초청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박성준에게 연락해서 최덕수 옹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최덕수 옹은 말보다 용접봉이 먼저인 분이니까요. 그 후 일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제회사기구는 한국 LNG선 화물창 및 전력계통 기준을 국제신표준 참조 기준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조선업이 쌓아온 것들이 세계 기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그 과정에서 작은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도 제게는 과분한 일로 느껴집니다. 독일 조선업계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최고의 조선 기술을 자부하던 독일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 기준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실감됐습니다. 최덕수 옹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45년 용접장인의 삶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박성준이 제게 시사회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최덕수 옹이 새벽 혼자 작업하는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저를 처음 바라보던 그 눈빛도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류 샤오펑이 이끄는 품질 기준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공정 간 냉각 대기 시간이 복원됐습니다. 전력계통 복합 부하 테스트 횟수가 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다음에는 바다 위에서 멈추는 배가 없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류 샤오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샤오펑. 처음부터 옳은 사람이 옳은 자리에 있게 됐어. 류 샤오펑이 답했습니다. 박사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만든 것은 류 샤오펑 자신이었습니다. 박성준과 저는 공동 명의로 기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엔지니어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LNG선 안전기준 논문이었습니다. 학술지 편집장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세상이 되길 바랐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거제도에서 배웠습니다. 베이징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바꾼 것이었습니다. 수주 기록 그래프와 당 표창장을 치웠습니다. 그 자리에 최덕수 옹에게 받은 용접 샘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면 생각납니다. 오늘 나는 철판이 숨쉬는 시간을 기다려줬는가.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수주량이 기술력은 아닙니다. 류 샤오펑이 오래전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28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가르칩니다. 메이린과 샤오룽이 거제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먼저 권했습니다. 아빠가 무릎 꿇은 곳이 어딘지 보고 싶다면서요. 샤오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메이링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류 샤오펑과는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그냥 밥은 먹었냐는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 전화가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박성준에게는 매년 거제도 방문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출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다른 엔지니어입니다. 이전에 저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숫자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숫자 뒤에 몇 년이 있는지, 누구의 기다림이 있는지. 데이터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실을 느끼게 해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결함을 찾으러 거제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제가 외면해온 진실을 찾았습니다. 최덕수옹의 45년이, 박성준의 말없는 자부심이, 새벽 2시에도 꺼지지 않던 거제의 불빛이 저를 바꿨습니다. 한국조선업이 세계 표준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판이 숨쉬는 시간을 기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제배로 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주량 숫자가 아니라 그 배를 탈 선원들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가 아무것도 없던 바닷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세계가 기준을 배우러 옵니다. 독일이 옵니다. 중국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최덕수옹의 45년입니다. 박성준 이사의 8분입니다. 율샤오퐁이 수년간 쏜 경고 메모들입니다. 이름 없이 새벽 2시에 혼자 용접봉을 잡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속도보다 기준을, 수량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한 명 더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이룩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일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한국을 만나고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지, 어떤 새벽을 보내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모여 진짜 역사가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제도 조선소에는 오늘도 새벽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세계의 바다는 안전합니다.